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특강 주제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올바른 전월세 계약서 작성 방법인데,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제 환산보증 범위 내에 있냐, 초과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도 남고, 또 계약서 쓸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월세에 대한 부가세 문제하고, 또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건물에 대해서 또 이 권리금 같은 거를 주고 했을 때 이제 그 권리금, 그러니까 양도, 임차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이것까지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총 5강에 거쳐서 이 강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동영상을 찍고, 또 이제 카페 보면, 제 카페가 이제 여기다 있어요. 네이버의 카페, 네이버 카페 김동희 교수의 935, 요거로 네이버 창에서 검색을 하면 카페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제 계약서 같은 경우도 한 90개 정도를 양식을 복사해 쓸 수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는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다 만든 거거든요. 이 부동 문자로 된 것까지 전부 제가 이제 이렇게 손 다 봐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서 또는 협회에서 나눠주는 이런 계약서하고 좀 다를 겁니다. 그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지고 있는 뭐 3기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든가, 또는 계약 기간이 연장이다, 이런 내용도 다 넣었으니까, 일단 제가 이제 강의하다가 계약서 양식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하고 또 계약서, 상가 건물에서 계약서 쓸 때 유의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금 여기에 있는 그 120에서 126쪽은 지금 요 계약서의 작성의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이 계약서의 작성의 비밀은 2017년 이제 1월 5일 날 출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신간이고, 여기에는 최신의 법 개정된 게 다 삽입됐으니까 아마 이제 이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약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임대차법 같은 경우하고 상가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는 잘못 작성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계약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좀 전에 지난주에도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에서 전월세 계약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6강을 동영상을 촬영해서 카페에 올려놓은 바 있는데, 오늘은 이제 보면 일단은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전에 우선 계약이 효력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잠깐 드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약이 효력이라는 거는, 효력이라는 거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또는 이제 계약을 하기로 합의하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또는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계약이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하기로 합의를 한 다음에 합의를 하게 되면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계약이 하기로 하고 합의만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자면 어떤 사항이 발생하냐면, 어떤 계약을 했는지 서로 시시비비 걸려가지고 다툼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녹취를 떠났다든가, 또는 증인이 있다 그러면 그 계약의 효력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계약의 효력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하기로 합의 이상 이제 효력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약 효력은 계약에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한 다음에 주계약을 하게 되죠. 이 주계약이 뭐냐면은 계약서 작성. 요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처분문서라고 하죠. 대부분 판례에서는 처분문서.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바로 계약금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중도금하고 잔금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게 되는 거죠. 주택을, 건물을 인도. 왜냐면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상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건물 인도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주택이든 상가든 다 아우르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중도금, 잔금 요 과정을 우리가 계약 이행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잔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받으면 계약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요 상태가 돼가지고 그러면 계약이 완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요 계약하기로 합의를 해가지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게 주계약이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또는 계약금 계약이 뭘까요? 계약금 계약이 뭐죠? 계약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하는 계약금을 지급하면 계약금 계약을 했다는 거죠. 요거는 계약금을 지급하면 그러니까 이 계약에 합의하기로 하고 나서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계약을 깰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계약에 합의를 하고 나가지고 얼마에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깰 수 있냐? 계약을 못 깨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계약했는데 계약을 안 하게 되면요. 이제 계약금이 없으면 해약금이 없는 거죠. 계약금을 지급해야 스스로 해약금을 지고 계약을 깰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해약금이 없으니까 계약을 깰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일방이 계약을 깼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죠. 그때의 손해배상금은 대체로 전세보증금 또는 매매 계약서에서 기재된 계약금 상당 즉 10% 정도 상당해서 결정이 되고 그게 과하다 그러면 좀 감액되는 경우가 있죠. 보통 한 계약금 정도 상당인데 금액이 이제 뭐 5천만 원 전세다 이럴 때는 500만 원이 뭐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매매 계약이다 그럴 때는 계약금이 5천만 원이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감액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그걸 감액 청구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선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계약을 하지 않아도 즉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이제 않으면 계약을 깰 수가 없는데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법정 해제할 수 있는데 법정 해제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 그때에는 계약금 상당액이 손해배상이 된다. 이거를 그러니까 계약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벗어날 때 어떻게 되냐? 내가 이 계약을 했는데 확실히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물건을 꼭 잡아놓고 싶어. 그럴 때에는 계약금을 꼭 10%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1% 해도 되는 거예요. 1%.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계약을 10억짜리 이제 뭐 전세를 갖다가 뭐 3억짜리 전세한다. 그러면 계약금 3천만 원을 걸어놓고 오늘 돈이 없으니까 혹시 계약을 깰지 모르니까 이제 오늘 한 뭐 300만 원 정도 이렇게 1% 300만 원 정도 내고 내일 2,700만 원 입금시키고 하는 이런 계약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다음날 3천만 원 나머지 2,700만 원 입금시키지 않고 계약이 깨진다 그럴 때는 그 해약금은 3천만 원 상당이 되는 거죠. 3천만 원. 이게 정확히 말하면 3천만 원을 계약서에 작성된 계약금을 3천만 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스스로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계약금 상당히 손해액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금액이 크잖아요. 5천 1억 되고 그런다면 감액되는 경우가 돼 있죠. 어쨌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차라리 계약서를 오늘 계약금을 지급하고 내일 중도금 지급하고 중도금을 2차, 3차, 4차 몇 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계약을 할 때는 3억짜리 전세 임대차 계약서 또는 3억짜리 매매 계약서 했을 때 오늘 계약금을 300만 원 하고 내일이 오늘이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19일이죠? 1월 19일 날 300만 원. 또 1월 20일 날 나머지 2,700만 원. 그리고 중도금은 정상적으로 가면 되는 거죠. 중도금이 없으면 잔금 치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한 계약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계약을
계약서 작성의 비밀이 이제 저자지만 이 계약서 작성이 8세 찍은 겁니다. 내 책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팔아먹은 책이에요. 근데 제가 계약서를 많이 작성을 해봤지만 결국은 계약서 같은 경우는 그럼 계약에 관한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그 계약하기 전에 준비 작업이 많이 있어야 되죠.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준비한 사람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준비 안 한 사람은 무조건 당하도록 돼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유리한 계약서를 계약 문구에 넣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서에서 볼 수 있는 성인 분들이 그렇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왜 이런 얘기 나오냐면 계약의 효력은 어떤 거와 연결된다? 대항력하고 연결이 된다. 가끔 보면 대항력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채권하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대항력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채권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항력이라는 건 뭐냐면 계약서 쓴 당사자가 A가 임대인 또는 이 사람이 매도인, B가 임차인 또는 매매계약서 매수인이 있다고 할 때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대항력이 있다 이 표현을 하지 않죠. 그 뭐냐?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계약을 안 지켰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런데 대항력이 있다 하는 거는 누구냐? 이 소유자가 A가 A하고 계약했는데 소유자가 누구한테 바뀌냐면 C로 바뀌었을 때 C한테 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죠. 이 임차권을 자동으로 C한테 승계되는 거죠. 이럴 때 승계될 때에 B는 C하고 계약을 이행을 안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하고 계약했는데 B 임차인이 소유자가 자기도 모르게 소유자가 C한테 바뀌었다 했을 때 또는 알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계약을 깰 수 있죠. 계약 기간 중에도. 임대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한테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대항력을 안 하고 난 계약을 해지 의사를 밝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C가 돈을 내주든가 아니면 A가 내주든가 둘 중에 해서 계약이 이행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그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대항력을 주장하게 되면 계속 거주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경매에서는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거죠. 또는 일반 매매일 때는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는 거죠. 승계하게 되는 거죠. 그때 승계되는 거는 이제 계약 기간을 승계하고 계약 기간이 이제 만료돼 가지고 계약 해지사가 밝힌다면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과 건물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 보증금 빼줄 때까지 주택을 인도를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상가 건물을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항력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 계약이 효력이 생기고 대항력권만 갖추게 되면 대항력이 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하고 주택 인도죠. 상가 건물은 사업자 등록하고 이제 건물 인도 이렇게 갖추게 되면 둘 중에 마지막에 갖춘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주민등록 갖추고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는 주민등록표에 기재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된 거를 5월 2일 날 주택응도 받았다. 대항력은 5월 3일 오전 0시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것이 경매에 들어가면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 요구해서 전세보증 반환권을 주장하게 되면 이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우선 변제권은 최우선 변제금하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죠. 이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지만,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그 대항력이 발생해야만이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있는 거죠. 이건 뭐 좀 이따 배울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대항력이 있을 때, 이렇게 대항 요건만 갖추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해가지고 대항 요건만 갖추게 되면 계약서가 없이 입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계약하기로 하고 돈 지급하고, 또는 돈도 안 지급하고 계약하기로 하고 먼저 대항 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날 오전 0시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입주하고 나가지고 계약금 계약하고 중도금 잔금을 지급했다 해도 잔금까지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그 대항력은 그런 거거든요. 대항력이 내는 건 뭐냐면 대항 요건만 갖추게 되면 대항력이 있는 거지, 계약하기로 합의하고 그거에 의해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항 요건을 갖추고 다음날 오전 0시 대항력이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언제 치렀냐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게 계약의 효력이고 대항력이다. 대항력.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하고는 좀 다른 거다. 근데 이제 나중에 계약의 효력이 생기고 대항력이 발생하고 그에 의해서 중도금, 잔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했다. 그렇다 하면 그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선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인도 또는 상가건물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행 관계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 이제 주택할 때 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요 내용을 좀 우리가, 이 대항력하고 전세보증 반환 채권을 가끔 보면 같이 그 하나로 엮어서, 계약은 용물 계약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계약금까지 계약서만 작성하고 계약금만 지급하면 대항력은 그 지급한 것만에 대해서만 대항력이 발생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곡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다가 예를 들어 5천만 원 써놓고 오늘 1,000만 원 집어넣고 내가 계약 안 하려면 1,000만 원만 그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깰 수 있냐? 할 수 없다는 게 대부분 판례에 나와 있죠. 최근에 그 안 된다는 게 이제 몇 개고, 계약서 작성의 분미에도 그런 내용을 대부분 판례를 담아놨습니다. 자, 이거는 뭐 계약의 효력하고 대항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으로서 전세보증 반환 채권은 주택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걸 가볍게 한번 살펴보고, 이번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이 상가건물이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등기된 주택이든 불법권 주물이든 또는 이제 공장이든 어떤 시설에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건물로서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이면서 이 사업자 등록을 맞춰줘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건물이죠. 이 적용 대상 임차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으려면 이 대항 요건을, 즉 사업자 등록하고 건물을 인도받아가지고 영업행위를 해야만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겨가지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러면 상가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누구냐? 예, 그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는 상가임차인은 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하고 건물 인도를 해서 대항력을 갖춰서도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인데, 이때도 모두가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환상보증금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해가지고 이게 상인법 적용 범위 내에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 지금 4억을 환산보증 범위 내에 있죠. 이거랑 또 있는 거와,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게 되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서
확정 일자 우선 변제금. 우선 변제권은 우리가 우선 변제권은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금하고 확정 일자 우선 변제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환자분이 초과되게 되면 그 기존에 같은 경우는 이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도 없다가 이제 15년 5월 13일부터 이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환자분이 초과된 사람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 계약갱신 요구권 5년이 보호를 받게 됐지만 그 이전의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계약을 2015년 5월 13일 이후로 계약을 갱신했거나 종전 임대차를 갱신했거나 또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거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거 뭐 환상보증금 초과냐 법내 이거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상가 임차인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상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그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에 가끔은 사업자 등록을 이제 구청에서 구청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대항력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말하는 거죠. 가끔은 구청 사업자 갖고 대항력이 있냐 없냐 갖고 시시비를 구청 사업자는 대항력 없는 겁니다. 상가임대차 부분은 반드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하는 거면 인정이 된다.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가지고 대항력이 생기면 일반 매매로 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는 모두가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지금같이 A로 있다가 소유자가 B로 바뀌었어요. 이럴 때에는 요 등기부에서 가장 먼저 등기된 말소기준 권리하고 여보다 먼저 선순위로 5월 1일 날 대항요건 갖춘 갑 임차인, 6월 1일 날 근저당, 또 을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7월 1일 날 갖췄다 그러면 이 갑, 근저당, 을 전부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대항력. 근데 소유권이 7월 1일 날로 이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대항력이 발생하기 7월 2일 날 오전 0시니까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죠? 이럴 때는 매매가 임대차를 깨는 거죠. 이 사람의 임차보증은 일반 채권자에 불과해서 계약서 작성한 A한테만 청구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청구권이 없죠. 결국 이 사람은 어디로 갔겠어요? 이민 갔겠죠? 어떻게 돼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니까 이 사람은 전세보증금 다 날리고 쫓겨나는 거죠. 이 사람이 명도소송을 하겠죠? 명도소송을 할 때는 돈 한 푼도 안 주고 강제집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요건을 갖췄을 때 반드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은 당일날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그 임차보증은 이제 하늘나라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사기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우리가 이제 한 2, 3일 전에 먼저 하게 되면 그 상가를 갖다가 상가 건물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업자 등록을 열람해 보겠죠. 세무서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대항력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예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주택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사업자 등록이나 주민등록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잔금 치르고 주택을 인도받기 전에 2, 3일 전에 그 대항요건을 갖춰라. 그럴 때에 대항요건은 두 가지를 갖춰야 대항력이 생긴다 그랬죠. 건물 인도는 못 받았지만 사업자 등록이나 전입신고가 돼 있는 상에서는 그 경매가 들어갔던 집주인이 바뀌는 거는 당장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년 후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 사람이 그 시기에 살고 있었냐 안 살고 있었냐 영업을 하고 있었냐 이 얘기는 또 이제 그 증빙 자료로 해서 임차권을 갖다가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주장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일단은 좀 우리가 좀 더. 근데 주민센터라든가 사업자 등록하러 갈 때 보면 그럼 당신이 이제 등록을 해라 가면은 당신이 거기에 입주했느냐, 실제 거주하느냐 이런 얘기를 따지게 되면 실제 입주. 계약서에 보면 잔금 날짜가 틀린데 왜 그러냐? 잔금 날짜는 이렇게 되지만 미리 입주하게 됐다. 누구? 임대인이 사정에 의해서 미리 입주했다. 뭐 그러면 돈 2천 내역을 한번 확인, 이 계약서를 보자 뭐 이런 것까지 하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직하게 내가
사정이 이런 사정 때문에 미리 한다 그러면 안 해주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유도리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일반 매매에서 다대항력 있지만 경매로 진행이 되면 경매로 임차권은 소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누구냐? 말소기준 권리보다 이후에 있는 임차권은 소멸주의로 가죠. 왜? 이 말소기준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시키는 거죠.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권리가 을임차인이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면 근저당권이 채권의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렇지만 선순위는 근저당권자가 이제 그 소멸되지 않는 것을 알고 선수채권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자기가 손실을 하고 근저당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소멸되지 않더라도 이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인수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 사람을 우리가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죠. 이러한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대항력을 포기하고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그 우선 변제권으로 이 배당 요구해서 전세보증금 전액 배당받을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보증금 1억인데 5천만 원 배당받다. 그럼 5천만 원을 낙찰자가 줄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데 그 5천만 원을 줄 때까지 이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것, 상가 건물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대항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대항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과 건물인도는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면 전세보증이 대항력은 이미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왜?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 해지 의사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만 대항력 있고 이 사람은 경매로. 근데 일반 매매는 다 대항력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일반 그 거래에서 경매처럼 말소기준권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을 같은 경우 조심해야 되는 게 7월 1일 날 이 잔금을 치르고 주택을 인도받았어. 건물을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물 인도받았는데 잔금을 치르고 그날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이 사람은 저 세상으로 가는 거죠.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저 세상 가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야죠. 이 사람 아마 하와이가 있든 또는 러시아가 있든 찾아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경매가 들어가면 이 근저당으로 의해서 소멸되는 채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손실을 깡통이 전세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대항력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다. 특히 대항력이라는 거는 이와 같이 이제 사업자 등록하고 또 이 건물인도를 두 개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같은 날 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 5월 1일이다 그러면 요거 5월 6일이다. 그러면 5월 두 개 마지막 갖춘 다음 날 오전연시 된다. 그러니까 우리 결국 사업자 등록만 되고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고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가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상가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상가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이제 경매 기입 등기부에 경매 기입 등기가 되든지 공매일 때는 공매 공고 등기. 그러니까 되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대항 요건. 사업자 등록과 건물인도를 갖춰야 된다. 이래야만이 우리가 이제 소액임차인으로서 이렇게 갖추고 이렇게 대항 요건만 갖추면 모두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받느냐. 소액임차 보증금에 해당된다. 지금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만 원이죠. 최우선 면제. 이러한 것들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6,500만 원 이하에. 근데 2,200.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착각하는 게 이런 거. 보증금이 1,000만 원인데 월세가 60만 원이다.
이러면 이 환상보증금을 이야기할 때는 그 확정일자 갖고 그러니까 그 4억 이하일 때 그 상임법의 보호를 받느냐 벗어나냐 그 환상보증금을 범위 내에 있느냐 초과하느냐 이때만 환상보증금을 갖고 계산하고 소액임차인을 결정할 때는 이 그 월세를 계산하지 않고 보증금만 갖고 판단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액임차인을 상가에서 이제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든가 상가에서 영업하는 사람이 보증금이 1,000만 원 월세를 했다면은 소액임차인만은 환상 보증금 하지 않고 보증금으로만 계산하게 되죠. 그러죠? 그렇죠. 그래 맞아요. 환상 보증금 하지 않고 보증금만 갖고 하죠. 그렇죠? 네? 이 상가는 소액임차인도 환상보증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액임차인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보증금 1,000에다가 월세 60만원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6천이 되는 거죠? 7천이죠? 이거 대한민국에 어디 있다고 해도 소액임차인이 아니에요. 서울이 제일 높죠? 그래도 이 사람 소액임차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경매로 이렇게 낙찰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실수를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보증금이 1,000이고 월세가 60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대학 요건만 갖추고 확정일자가 없어요. 이 사람은 확정일자가 있었다면 7천이니까 1,000만 원은 확정일자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만 돼 있고 이제 그 건물에서 영업행위만 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있고 이제 이걸 배당 요구했다도 확정일자로서 배당 못 받고 소액임차 최우선면제 받는데 그래서 그 최우선을 받을 거로 생각해서 이걸 인수 안 할 거라고 해서 낙찰받는 게 종종 많습니다. 이걸 인수해야 돼요. 배당이 참여할 수 없거든요. 확정일자가 없으면요. 근데 소액임차인이라고 이게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생각하면 6천이 되는 거죠. 이게 서울이 따르면 2,200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보증금이 1,000이니까 이 사람은 이제 불쌍하니까 2,200 더 줘야지 1,200 더 보태주는 겁니다. 이게 주게 되죠. 이 사람은 2,200 받아야죠. 이게 안 통하네. 이게 제가 자꾸 제가 이 반어법 쓰고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하면 이만큼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면 1,000만 원만 받는 거죠. 불쌍하다고 1,200 더 주면 그건 어떻게 돼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줘야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 보증금이 작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요 1,200을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죠? 다 그 세금인데. 그래서 여기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면 소액임차 세우죠. 근데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대항 요건을 갖췄다. 이 사람은 소액임차 압류율에게 저촉을 받아가지고 소액임차인이 하더라도 최우선 못 받습니다. 그러면 경매 기입 이 사람은 뭐 6월 1일 날 갖췄고 이 사람은 7월 1일 날 경매 기입 등기가 됐고 이 사람이 8월 1일 날 대항 요건을 갖추고 상가니까 주택에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상가에서는 사업자 등록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은 대항력은 없는 거죠. 근데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경매 기입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이, 소액임차는 최우선 면제를 못 받지만,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으로 배당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네? 있다고요?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이게 진정한 임차인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가압류 채권하고 동순위를 안분 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 요건 안 갖췄더라도 반드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계약서의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주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만이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액임차인은 이렇게 이제
처음에 태동이 됐고 2002년 11월 1일 날 상가임대차법이 생겼고 이제 그래서 2010년 7월 25일까지는 환산 모집이 4,500만 원 이하일 때 1,350 일정에 1,350을 최우선 매매를 받았고 요거의 30%지 30%. 그리고 1차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2010년 7월 22일부터 2013년 10월 30일에는 환산 모집이 5,000일 때 1,500만 원이 되는 30%죠. 그 다음에 2차 개정이 있는데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환산 모집 6,500만 원 때 2,200이 되는 거예요. 이게 4개의 권역별로 서울하고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으로 4개로 나눴죠. 무조건 다 환산 보증금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간단히 보면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 보증 1,000에 월세 50이면 환산 보증 6,000이기 때문에 소액 임차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 요 구간에 있죠. 근데 근저당권이 여기에 설정돼 따르면 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라는 거죠. 응? 근저당이 요 구간에 설정됐거나 이 구간에 설정됐다고 그러면 소액 임차인으로서 요 구간에 근저당 설정됐다면 5,000만 원이니까 2,200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구간에 설정됐다면 1,500밖에 못 받는 거죠. 근저당 우선해서. 그리고 2순위로 근저당이 받아가 받고 이렇게 소액 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과 같이 보증금 3,000이고 월세가 40이면 환산 보증금 3,000만 원에다 월세 40 곱하기 100이니까 4,000만 원이 7,000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어디든 될 수가 없죠. 기사는. 그러면 우리가 현행법상 소액 임차인이면 누구나 최우선 매매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매각 물건에 상가 건물에 담보 물건이 없다면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에 의해 따라서 서울의 경우 6,500만 원 이하일 때 환산 모집 6,500만 원 이하일 때 임차인이 상가건물 가액이 2분의 1, 즉 상가건물이라는 건 상가건물이 매각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뺀 금액이거든요. 상가건물 주택가액이라는 거는 주택가액은 주택 매각대금에서 이제 그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경매 비용을 뺀 금액을 주택가액이라고. 주택가액 2분의 1 범위 내에서 2,200을 1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두 번째 담보물건이라는 거는 근저당 담보가 등기 전세권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등이 있고 그 담보물건들이 상위법 시행일 전에 설정됐다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이게 시행되기 전에 설정된 것에 대해서 상위법은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설정됐다면 그게 먼저 배당을 받는 거고 이후에 설정됐다면 이후에 설정된 시기에 따라 가지고 근저당권이 여기에 이 구간에 설정됐다면 환산분 4,500만 원이 할 때 1,350을 받고 초과됐다면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근저당이 먼저 받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이 요 시기에 설정이 됐다면 5,000만 원 이하인 임차인만 소액 임차인으로서 1,500을 받게 되는데 그럴 때에 1,500을 1순위로 받고 2순위로 아까 같이 저당권무 채권이 배당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가. 여기에 설정이 됐다면 6,500 이하인 모든 이제 환산보증 6,500 이하인 사람이 모두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2,200을 받는 거고 상가건물 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는 상가건물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매를 받을 수 있도록 상임법이 개정이 됐죠. 그러나 근저당권이 언제냐? 요 구간에 설정에 따르면 200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때는 상가 건물 가액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을 받도록 되어 있었죠. 이것이 2014년 1월부터는 상가 건물 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을 받도록 법이 개정이 됐죠. 뭐 책에 다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이제 특강이니까 설명을 드린 거예요.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우리가 이제 그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우리가 이제 그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기면 머나먼 길을 가야 돼요. 첫 번째 관문은 대항력권을 갖춰야 된다. 사업자 등록하고 건물인도 이것만 갖추게 되느냐? 이걸 갖추고 나가지고 대항력이 발생해야죠. 그리고 나서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죠.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대항력이 없으면 상가건물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대항력이 이게 5월 1일인데 5월 2일 오전 0시가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선변제권은 이 확정일자 이에 또 최우선변제금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선변제권, 즉 최우선변제, 확정일자 우선변제는 대항력이 아버지예요. 대항력이 아버지고 이것들은 자손들이죠. 이 아버지가 없으면 자손이 안 생기죠. 그래서 이제 확정일자 우선변제 환산보증금은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2002년 11월 1일 상하건물임대차법이 시행돼 가지고 2008년 8월 20일까지는 서울 같은 데는 환산보증금이 2억 4천만 원 이하일 때,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은 1억 9천만 원 이하일 때, 광역시는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그 밖의 지역은 1억 4천 이하로 있다가 2008년 8월 20일부터 2010년 7월 25일까지 2억 6천, 또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는 3억, 그리고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4억 이하일 때는 환산보증 범위 내에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서울시를 제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에는 3억 이하일 때, 또 광역시 얘는 2억 4천 이하일 때,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만 원 이하일 때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건재당이 여기에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이 건재당권에 대해서 확정일자 받고 또는 이제 소액임차인을 이게 뭐 다툰다든가 할 때는, 확정일자 다툴 때에는 이 2억 6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이 담보물건에 대해서 순위를 갖다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행법상 4억 이하인 사람은 여기에 당시에 설정된 담보물건, 저당권분 채권에 대해서는 이 상위법으로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상위법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법은. 그럼 이렇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대항력하고 확정일자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가를 한번 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죠.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물을 인도받게 되면 이렇게 5월 1일 날 사업자 등록도 하고 5월 1일 날 상가 건물을 인도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자 등록할 때 그리고 나가지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언제 받았느냐? 6월 1일 날 받았다. 이렇다면 대항력은 5월 2일 오전 0시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확정일자 효력 발생의 시는, 우선변제권이 효력 발생의 시는 언제냐? 6월 1일 당일 주간에 발생한다. 이 주간에 발생하는 거는 이제 세무서가 문 여는 00시 땡땡부터 18시 정각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같은 날 확정일자 받으면 다 동순이에요. 동순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대항력이 대항력이 먼저 발생했죠. 이렇게 발생하고 우선변제권은 당일 주간에 발생하는 게 당일 주간에. 그러나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그리고 6월 1일 날 이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요건을 갖다면 대항력은 6월 2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언제냐?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6월 2일 오전 0시까지는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상가건물 임대차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 대항력이 발생하면 즉시 똑같은 시각에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면 같은 날 5월 1일 날 대항 요건 이제 사업자 등록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이러면 대항력은 5월 2일 오전 0시에 발생하죠. 확정일자 효력 발생에는 언제 발생할까요? 같은 날 대항요건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면 대항력은 5월 2일 날 오전 0시에 발생하고 확정일자 효력 발생은 언제 발생할까요? 5월 2일 오전 0시죠. 이것도 이제 그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아무리 확정일자를 저녁 6시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새벽 0시까지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요거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날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 같은 날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항력과 이제 그 우선변제권으로도 최우선변제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제2강으로 이제 보면 우리가 그 제2강으로 상가입주인이 알아야 될 권리와 다른 채권자에 배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